안녕하세요. 디카로 쓰는 글 13번째 시간 이도은 신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몸의 언어가 우리 몸이 곧 시다, 뭐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뭔가 좀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보고 발견을 하고 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럼 과연 어떤 것을 내가 찾아야 할까? 그게 참 어렵죠.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게 주변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내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공부하고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분이 그럼 인간이 생각해낸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 가장 혁신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마르크스를 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마르크스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 건데요. 어떤 패친이 그 페이스북에 퀴즈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답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만든 책은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성경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용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든 책은 성경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마르크스의 뭐죠?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면 마치 그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대표하고 공산주의를 창시하고 그런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적용해가지고 그 공산당 이런 것을 합당화한 거죠. 합리화시킨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이라는 게 공산주의를 대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 본인 자체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이런 자본론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이제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위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저희 학창 시절에는 마르크스 책만 들고 다녀도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막 그랬는데, 한동안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거의 금서였죠, 금서.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제 뭐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냐면,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던지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마르크스는 왜 노동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까라는 거에서 궁금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든가 물건이 만들어서 판매돼 가지고 자본이 움직이는 그 과정을 마르크스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영국의 이제 산업화가 막 성행하고 산업이 발달할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자본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도 갖게 되고요. 그 가난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최초의 철학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큰 획기적인 변곡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보면 해겔의 변증법이 이제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해겔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들은 고정된 그 불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변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합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또 반대되는 사실이 나오고 이게 정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합쳐져서 또 새로운 합리적인 또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 합의 원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해겔의 변증법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해겔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정반합을 이루는 그 주체가 뭐냐면 세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정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어떤 절대자, 절대주의, 절대 정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예,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의 유물론을 이제 또 받아들이는데 포이에르바는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해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의 유물론을 합쳐져 가지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런 반사회적인 그 자본에 반대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보면 라인 신문이라는 그 급진적인 그런 신문의 편집장을 맡게 돼요. 예, 초기에.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쓰고 하면 맨날 검열에 걸려가지고 맨날 잘리는 거죠,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파리로 넘어갑니다. 파리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공산당을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공산당, 이 사회당이라는 게 이제 다 있었거든요. 그 공산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엥겔스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파리에서 라인 신문을 또 만드는데 그것도 좀 얼마 있다가 또 이제 폐간되고 그 마르크스가 그 파리에서 주도했던 그런 혁명적인 것들 그 혁명한 그 세력들과 어울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혁명이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으로 넘어가서 아주 이제 고된 생활을 하죠.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엥겔스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또 이제 여러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마르크스를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거기서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론 1권을 집필하는데 그 자본론 1권을 집필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마르크스가 연구하다가 책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그때 엥겔스가 옆에 있었는데 엥겔스가 이 사람이 조는지 알고 가서 흔들어 봤더니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론 1편이 나오고 2편하고 3편은 엥겔스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연구됐던 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 구조로 자본이 이동하고 뭐 상품이 이동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드러나서 이 순환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공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되고 그럼 다시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에 의해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적인 삶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는 망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르크스의 이제 이념을 자기네 이제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 합리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에서는 이 마르크스의 이런 책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금서가 됩니다. 금서가 됐는데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의 말처럼 공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아주 커다란 대공황이 몇 번 있게 되는데 그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뭐냐? 이미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대공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황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경제 공황을 극복했다라는 거 약간 모순적인 것 같고요. 경제 공황을 극복한 게 아니라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하층민들,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예. 그러면서 그게 풀려나간 그런 거지 뭐 공황을 극복했다. 뭐 극복하긴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많이 상처를 받았느냐? 예, 노동자, 서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상처를 많이 받고 지나갔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끼친 그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공산주의, 뭐 소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자유진영에서 보니까 공산주의의 이제 어떤 파워가 약해지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책을 해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책이 해금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뭐 노동자니까,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너네는 뭐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한 철학자, 마르크스 젊은 사회주의자가 왜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할까? 산업화가 되고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더 싸게 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데 왜 진작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 부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자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감히 책을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책을 봤거든요. 좀 어렵긴 어려운데 또 얻는 바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도 한 권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집사람이 사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얼마큼 읽었나 봤더니 앞에 한 10페이지 있고 안 읽었더라고요. 책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이 200만 부나 팔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하버드대 교수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니까 우리나라 독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받아들인 거죠. 또 출판사가 마케팅하기에 딱 좋거든요. 예,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는 무엇인가.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소감 정의는 무엇인가에 정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마이클 샌더가 그 책을 썼는데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얘는 이럴 수 있고 얘는 이럴 수 있어. 뭐 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한 99%의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그런 책이 바로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책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제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제가 뭐냐? 사회주의자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이클 샌더는 하버드대 교수고 저명한 교수에다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이 마이클 샌더는 자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 책을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쭉 읽다 보면요.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사회주의자 입장에서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한 시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옆에 청소하는 노동자는 한 시간에 10,000원을 번다. 그럼 그 사이에 4,999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회주의자 관점에서 보면
운동하는 선수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운동하는 선수의 돈을 세금으로 많이 떼서 이 가난한 노동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암시를 주고,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000원 받고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는데 너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운동선수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한 거에 대한 또 배려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좌우간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르크스의 이야기, 또 마이클 샌더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노동자니까 당연히 가난해야지. 너네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왜 가난해야 될까? 왜 나는 가난해야 될까? 왜 나는 아파야 될까? 왜 나는 늙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시인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한번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경제책이라. 자,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몸의 언어. 자, 몸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몸 밖을 사유한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몸 안에 갇혀있죠. 몸 안에 갇혀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이제 사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유는 몸을 넘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뻗어나가지만, 살과 피와 물질과 몸에 의해서만 응집이 된다는 거죠. 그냥 너무 몸에 벗어나 허황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내 살과 내 뼈와 내 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리메가 뭐라 했냐면 육체는 슬프다. 아, 나는 나의 모든 책을 읽었다. 도망치자. 저 멀리 도망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무산 시인의 노동의 근육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의 근육. 살 속에 말이 있다. 살은 스스로 말을 한다. 어설픈 이성은 그 말을 막는다. 노동의 근육 속에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살과 살의 대화다. 뼈와 살의 대화다. 남의 살과 나의 살의 대화다. 살은 창조한다. 스스로 세포를 증식하듯이, 스스로 유전자를 만들듯이 살은 스스로 음악을 만든다. 살은 속삭이듯 말을 하지만 우리를 지배한다. 어설픈 이성은 독재처럼 살을 지배하려 하지만 오래 억눌린 살의 말은 또 다른 피 흘림으로 대답한다. 뭐 이런 시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노동에 관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는 그 노동력을 아주 특수한 상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력이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그 물건에 생산된 값이나 뭐 이런 걸 막 계산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시인이 노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몸이 언어고 그 다음에 주체이고 의미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살 속에 있는 말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를 써야 되나, 뭐 장황한 주제나 장황한 소재나 그런 데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퐁티가 한 말을 한번 보면 몸은 가시적인 것이고 살은 비가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몸은 우리 밖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지만 살이라는 건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살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물과 존재의 원료이자 동력이다. 몸은 비가시적인 살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살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몸은 가시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이 근육, 이 살, 피 이런 물질들은 비가시적인 거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감싸면서 밖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나라는 어떤 시인의 어떤 언어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표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중일 시인의 얼굴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염치 없게도 죽은 이들이 언제까지고 늘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고대한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먼저 어딜 멀리 가지 말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의 얼굴빛을 살피는 일. 오늘 창밖은 온통 너의 얼굴빛이다. 거센 바람에 너의 얼굴빛이 흐려지고 뿌옇게 흩어진다. 먼지바람으로 터질 듯 꽉 찬 창문이 놓친 풍선처럼 떠오른다.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비행선이 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밀가루에 빠진 찹쌀 도넛처럼 미세먼지로 가득한 공중에서 해가 뒹굴다가 해거름 검은 기름처럼 펄펄 끓는 서쪽 산속에서 바삭하게 튀겨질 것이라고. 혼자 잠시 할 일 없는 딴 생각에 빠진 순간 그만 낫다리 건져 올려주고 하품처럼 짧은 꿈을 꿨어. 어제 하루 동안 세상 사람들이 뱉어놓은 각지고 젖은 말들이 각자의 창문 속에서 화장되고 산산이 부서지고 먼지로 흩어져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뿌옇게 가득해. 그 말 이후 너는 불현듯 깨달은 듯 더 이상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너의 얼굴빛을 살핀다. 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 울음이든 비명이든 또 내 이름이든 어차피 미세먼지가 될 말들이 더 이상 몸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죽은 나는 옆에서 너의 얼굴빛을 살핀다. 어제 출근길 너의 얼굴빛과 내일 퇴근길 얼굴빛이 반반씩 섞여 내는 빛깔인 오늘 공휴일이 너의 얼굴빛을 살피며 이렇게 혼자 쉴 때 특히 내 손을 더 꼭 잡아줘야 하는데 내 손이 이 모양이라 어쩌나 생각한다. 그 얼굴빛에 관한 시를 쭉 썼는데요. 글쎄요, 이 시인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시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시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혹시 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직유법 배웠을 때 요 중간에 예문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김중일 시인의 시였습니다. 또 한 편을 더 볼까요? 문정희 시인의 늙은 꽃입니다. 어느 땅에 늙은 꽃이 있으랴. 꽃의 생애는 순간이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버린다. 황홀한 이 규칙을 어긴 꽃은 아직 한 송이도 없다. 피 속에 주름과 장수의 유전자가 없는 꽃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오묘하다. 분별 대신 향기라니. 이런 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늙은 꽃이잖아요. 어쩌면 그 시인은 우리 사람을 빗대서 한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네, 늙은 사람. 근데 이제 꽃을 보면 꽃을 관찰을 좀 하셨죠. 꽃을 보니까 꽃은 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색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 화려한 그 한순간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는 거죠. 사람도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묻고
어떤 연륜이 묻어나면 더 인간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꽃이라고 해서 젊었을 때가 우리가 한창이 그런 꽃이 아니라 어떤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상태. 왜? 꽃들도 자기가 화려할 때 모든 걸 다 쓰듯이 그만쯤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열정을 다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늙은 꽃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갇힌 이성, 감각의 성에 갇힌 이념, 살갗에 그려진 개념이 바로 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시를 쓸까? 그래서 보통 시를 써서 이렇게 뭐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보 시인들, 이제 막 든단한 그런 시인들을 보면 너무 그 장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 커다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너무 웅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시를 전개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막 커지면서 스케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점점 커지고 웅장해지면서 뻗어나가는 그렇게 시를 써야 된다고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시를 쓰면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읽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묘사만 막 화려하게 막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진술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 너무 빈약하게 되면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의 출발은 내 안에서, 내 것, 내 살, 내 뼈, 내 심장, 내 핏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잘 몸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거, 그게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의 물질성. 자, 철학이 가장 비물질적인 언어라면 산문은 덜 물질적인 것이고 시가 가장 물질적인 것이다. 그렇죠? 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물질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꼭 물질은 아니지만 소재나 보조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하고 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가 가장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그 자체가 몸이고 감각 덩어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를 한번 볼게요. T.S. 엘리엇의 프로프록스의 사랑노래라는 시입니다. 자, 프로프록스의 사랑노래. 자, 가세 너와 나 마취되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모양, 저녁이 하늘로 뒤로 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자, 가세 사람 좌치 반 이상 끊긴 모모 거리를 지나 일방용 싸구려 호텔에 잠 못 이루는 밤들과 굴 껍질 섞인 톱밥 밑에 깐 레스토랑에 중얼대는 피정들을 지나 난처하고 거창한 질문으로 끌려가려는 음흉한 의도를 지닌 질질 끄는 논쟁처럼 따라오는 길을 지나 오, 이게 뭐지? 라고 묻지 말게. 자, 가서 방문을 하세. 뭐 이런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한 시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시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라기보다는 보여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묘사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물론 묘사도 하나의 이제 테크닉이긴 하지만 묘사를 또 어떻게 감칠맛 나게 잘하느냐, 오묘하게 잘하느냐,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묘사도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가 묘사보다도 묘사가 한 90%면 10%의 이제 진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술이 어떤 시의 큰 맥락을 잡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10%의 진술이 바로 보여주기라는 거죠. 보여주기. 뭘 보여주느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그 상대방이 그거를 읽고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설명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시는 구체시인데요. 구체시는 뭐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독일 문화권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그런 형태가 구체시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문자의 회화적 어떤 그 기능을 극대화해가지고 시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구체시 하면 또 고원시를 들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목이 한 번의 우연적 만남과 두 번의 필연적 만남이라는 시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읽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남남남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정 가운데에만 만자예요. 그 다음에 또 남남남남남. 그래서 만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문자를 어떤 특수한 어떤 그림의 그 회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회화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고은 선생님이 이제 시집을 보내줘서 구체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진짜 대단한 열정이다. 웬만한 사람은 좀 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히려 디카시 같은 데에는 구체시의 형태가 들어가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디카시를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고원 시인의 구체시집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구체시 어떤 형태, 글자를 가지고 회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거를 디카시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작품이 돋보이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그런 디카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작품을 내서 내년에 아마 내신다고 하면 웬만한 데는 다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디카시도 처음에 나올 때는요, 사진만 좀 절묘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내면 그게 이제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진하고 시가 5대5 반반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시하고 사진하고 보면 한 7대3 정도? 시가 70%, 사진이 한 30%. 좀 그렇게 좀 기운 것 같아요. 올해 당선된 작품들을 보니까 시가 많이 격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인들이 디카시를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디카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선정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디카시 찍으려면. 네. 아니 근데 내가 즐거움 때문에 한다.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게 있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추리적인 것도 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디카시 작품전에 한번 당선되고 싶다, 디카시로 등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요. 구체시라는 거를 한번 보세요. 구체시를 해서 글자 가지고 오묘하게 어떤 회화적인 느낌. 예. 가끔가다 이제 정대구 교수님이 시를 쓰신 거 보면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호리병 모양. 그럼 이제 호리병 모양이 나오게끔 줄넘김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가 진짜 호리병이나 그런 시라면은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디카시도 그런 거죠. 디카시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하고 연상된 어떤 시를 쓸 때 구체시 형태, 글자를 배열을 잘해서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하면 작품이 확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는 김대호 시인의 검은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밤비가 내렸다. 나는 너를 여러 해 만났지만 내 생활에 너를 인용하지 않았다. 세계는 옷장에 되어 있고 청소하는 순간에도 반짝거렸다.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아무거나 할 때 그때도 밤비가 내렸다.
검은 물은 어디론가 흘러갔지만 나는 비율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떠난 후에야 내 몸에 문신으로 새겨진 인용구들을 보았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인용되고 있었으리라. 나는 사물을 찝적대기만 했을 뿐 관통하지 못했다. 관통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무엇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만져보고 싶었지만 나는 이를 기억으로 와전되고 지난 일은 기억으로 와전되고 미래는 괜한 상상으로 부풀어 있을 뿐이다. 사물은 모두 독을 품고 있어서 내가 만질 때마다 자신의 전부를 탈색해서 내 앞에 검은 물을 쏟아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도 보면 이야기가 이제 다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거. 그렇죠? 아마 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생활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청소라든가 반비라든가 뭐 내 이야기가 뭐 문신이 됐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전부를 탈색해서 내 앞에 검은 물을 쏟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우리의 그 몸이 이제 주체가 돼서 몸을 가지고 뭔가 시상을 전개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 예.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내용은 형식의 내용이고 모든 형식은 내용의 형식이다. 헤겔이 한 말인데요. 예.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몸의 바깥은 영혼이고 몸의 바깥은 영혼의 바깥은 몸이다.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몸의 바깥이 영혼이 되고 또 영혼의 바깥은 또 몸이 되고 몸의 언어인 시는 영혼을 향해 바깥으로 내몰고 그렇죠? 우리가 언어가 우리의 이제 갈급한 어떤 것을 위해서 영혼을 자꾸 찾아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막 하죠. 근데 또 바깥에 있는 몸은 내 몸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죠. 이것이 시의 방식이다. 예, 오민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통념, 관념, 개념 요 테두리가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이제 안주하지 않으니까 뭐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만족하는 순간 이제 시인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면 안 된 거예요.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자꾸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끊임없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시 작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무단히 어떤 경계를 다가가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시도하죠. 뭐 잠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코끼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에 대해서는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다리. 그러니까 코끼리를 얘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시는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시야. 근데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런 문학가들, 철학자들의 말을 쭉 모아보면 다 비슷한 어떤 대목은 다 갖고 있다. 큰 줄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수진 시인의 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 몸속, 담이 옮겨 다닌다. 회전초 같은 뭉치가 담 위에 박힌 일렬의 사금파리가 진홍의 장미가 옮겨 다닌다. 잠시만요. 어느 자세는 말의 묶음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현듯 뜨끔거리는 이것은 갑자기 뒤를 들켰을 때다. 그때
도망간 앞이다. 나는 앞이 도망가도록 도와줬다. 그때 사금파리의 빗면에 남은 민망한 찡그림이다. 사전의 가운데쯤을 펼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된 사정들, 그 각진 용어들이 사방의 구석으로 흩어지는 기형의 언어.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은 왼쪽이, 왼쪽은 오른쪽이 되고 싶은 거야. 한쪽 옆구리를 부여잡고 다른 쪽을 그리워한다. 목을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돌려 원으로 도착을 독려하지만 원의 둘레선 도착점이 시작점이 된다. 그럴 때 팔과 다리를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도는 유용하다. 어느 담을 넘겨보던 뒤꿈치, 담 안에 있을 때 가장 예뻤을 때였나? 뒤꿈치에 매달려 두근거리던 일이 깨진 듯 뜨끔뜨끔하다. 누군가 건드리고 간 벌집 같은 담. 밤이 되면 우리는 어느 안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 하고 뜨끔거리는 일은 따끔거리는 일로 잠재운다. 부항 뜬 자리 장미가 새어나온다. 네. 자,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담을 주제로 시를 쓴다면, 또 디카시를 쓴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시 무감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감각. 굳은 살을 떼어내면서 감각이 흘린 무감각을 생각한다. 칼날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 곳이 내게도 있다. 피 흘리지 않는 곳이 있다. 점점 남의 살이 되어가는 곳. 전생의 원한이 몰리는 곳인지 자꾸 칼을 들이대게 된다. 아주 오래전 무감각의 날들일 때 나는 감각 없는 울음을 울어 제꼈다. 구분을 배우지 못했던 내 사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때로 살들은 조금씩 두꺼워져 간다. 걸음을 걸으면서 얻은 숭배의 감각들이 점점 나를 떠날 때가 온다. 살에는 혈육이 없고 남겨진 지문도 없어 한번 버려진 것들은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에선 뒤따라 올 누군가를 기다리곤 했다. 감기를 앓고 나면 각막에 굳은 살이 박인다. 조금씩 더 깊이 찔러본다. 찌릿한 통증으로 빠져나가는 내 몸의 축을 느낀다. 자, 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여러분 이제 시를 보셔서 알겠지만 굳은 살을 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직 굳은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큰 누나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굳은 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큰 누나가 칼로 그 굳은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굳은 살이 이제 많이 생겨서 도려내야 된다. 요새는 이제 뭐 약품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이제 무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이제 많이 서 계신 분이나 뭐 연륜이 좀 있으시면 이런 굳은 살이 많이 생기죠. 발 뒤꿈치 이런데 저도 요새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서 있진 않고 주로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요새 보면 뒤꿈치에 좀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은 살을 보면서 굳은 살을 떼어내는 게 마치 원수진 무엇이 있어서 칼을 자꾸 들이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몸에는 칼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은 살에는 자꾸 칼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쓸까, 무엇을 쓸까,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장황한 거에서 찾지 말고 일단 내 안에서 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게 내 살, 내 핏줄, 내 심장,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물질 가지고 시작을 해갖고 몸이 이제 그걸 감싸듯이 시로서 계속 감싸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확장해가지고 내 몸을 벗어난 그 영혼으로, 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혼으로 자꾸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시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몸에 관련된 그런 시를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그 뒷시간에는 뭘 하냐면 뒷가시를 쓴 작품 중에 잘 써진 작품들, 요 정도는 수준급이다 라는 작품들을 한 10편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작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프린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프린트를 열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프린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시는 공강규 시인의 작품입니다. 공강규 시인은 뭐 시도 잘 쓰시지만 그림, 대한민국 그림 대전에서도 대상을 받으신 그림도 잘 그리셔요. 예, 아주 다재다능한 예능인이신데요. 자, 공강규 시인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몸빼바지 무늬. 꽃사진인데요. 꽃을 위에서 찍었죠. 예, 위에서 딱 찍었는데 진짜 몸빼바지 무늬 같아요. 우리 그 어머니들이 편하게 입는, 할머니들이 편하게 입는 그런 몸빼바지 무늬 같습니다. 시를 보니까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바지를 입고 박고랑 논두렁으로 70해 넘게 돌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들여 주었습니다. 네, 이런 시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꽃을 보니까 어머니가 입고 있었던 그 몸빼바지가 생각이 난 거죠. 예,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동도 있죠. 그렇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아름다워, 예뻐, 뭐 너무 보기 좋았어. 이러면 그거는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감흥이 없죠. 그 시인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 진술이라 그랬죠. 그 진술이 녹아내려져야 읽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 넘게 돌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놓은 일바지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누구나 감동 안 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뒷가시를 찍을 때 많이 지금 안 되시는 게 뭐냐면 그 사진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과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해갖고 그걸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시가 더 좋은 거지. 그냥 꽃사진, 해바라기 꽃사진 찍어 놓고 뭐 해바라기 꽃이 활짝 폈습니다, 뭐 햇님이 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공강규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김영빈 시인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오늘 마우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편하네요. 자, 김영빈 시인의 작품. 먼저 첫 작품은 삼보일백. 구름 사진이잖아요. 그쵸? 구름에 어스름푸름, 저녁 같은데 구름이 보이는데 진짜 구름이 절하는 그림 같아요. 그쵸? 사진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 우리 뒷가시 작품을 보면 아주 이런 절묘한 사진, 예, 이런 거에 이제 점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 삼보일배인데요. 외죄는 사람이 짓고 속죄는 하늘이 하는가. 예, 시도 아주 절묘합니다. 김영빈 시인의 장점이 시가 짧으면서 절묘해요. 예.
진짜 시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짧고 절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죄는 사람이 짓는데 속죄는 하늘이 대신하네요. 그렇죠? 예. 사진도 멋있고 시도 멋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볼게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인데 바닥에 보니까 의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긁힌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의자가 있는데 미용실 의자 같지가 않죠.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미용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영빈 시인이 군인인데 예. 군대에 있는 그 미용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 군대 안에 있는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실의 사진이긴 한데 조금 의자도 조금 이상하고 바닥도 좀 지저분한 게 동네 미용실은 아니죠. 요새 미용실은 엄청 뭐 깨끗하고 화려하고 뭐 화사하지 않습니까? 의자도 뭐 멋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시를 보니까 손으로는 사람의 머리를 깎고 발로는 달의 머리를 깎습니다. 아, 여기가 의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미용하시는, 이발하시는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깎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손으로는 사람의 머리를 깎고 발로는 달의 머리를 깎는 곳. 그래서 미용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사진이 특별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본 그 구름 사진도 보면 예전에 정대구 시인이 이제 구름과 놀다라는 그런 시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뭐 팔순 기념해갖고. 근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많이 못 돌아다니시니까 동네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게 맨 이제 구름을 보는 거죠. 구름. 그래서 구름과 놀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대구 선생님이 이제 디카시 작품을 내셨는데 구름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 사진도 보면 위에서 본 그 구름 사진이 그냥 진짜 절묘하죠. 그래서 저렇게 절묘한 사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구체시, 그렇죠? 구체시의 형태의 어떤 시, 글자를 회화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작품을 만들면 디카시 작품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면 리오 시인의 작품입니다. 리오 시인. 자, 첫 작품을 보니까요. 돌담 사이로 지금 밖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제주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밖에가 보이는 그런 환한 부분이 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새. 절묘하죠? 예. 이런 거는 잘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데 이미 이제 리오 시인이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또 봐야겠죠.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발 뒤에서 다시 보면 온 몸으로 봄을 싣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제목이 투영입니다. 투영. 예. 그래서 봄이 오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 그 돌틈 사이로 보이는 그 환한 부분이 진짜 새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새가 봄을 싣고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 제목이 21세기 춘향입니다. 21세기 춘향. 예, 철창 안에 첼로가 있네요. 첼로. 여기가 이제 뭔가요 이게? 이게 아파트마다 지하에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공간을 둬가지고 뭐 101호는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나눠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공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아마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그 밑에다 창고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 안에 저런 게 있진 않겠죠. 그렇죠? 시를 한번 볼게요. 철창이 참 촘촘하네요. 제 몸 가둔다고 심장 소리까지 가둘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21세기 춘향이네요. 예, 그래서
첼로를 마치 이제 춘향처럼 보고, 첼로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가둘 수 없겠죠. 그죠? 예. 시가 아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첼로를 춘향이로 비유한 그런 시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첼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 이거죠. 뭐 첼로를 누가 안 하나 보네. 안 하니까 여기 창고에 갖다 놔봤네. 이거에 아니라 너무 이렇게 뻔하게 생각하면 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을 부여해가지고. 예. 디카시 같은 경우는 의미보다는 상상을 부여하는 게 더 좋은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사진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세계 거기 막 상상을 가미해가지고 여기 첼로 사진이 있는데 뭐 선율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저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제목에서부터 확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21세기 춘향이다. 이렇게 시를 쓰면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조용래 시인의 두 작품인데요. 자, 첫 작품은 야래 등선입니다. 야래 등선. 달을 기다리는 달맞이꽃. 그리움이란 얼마나 애절한가. 장마에 흠뻑 젖었던 물.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견딜 수 없다. 달이 뜨고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달맞이꽃의 사진인데 거기 뭐 나비가 뭐 이렇게 많네요, 그렇죠? 예, 달맞이꽃 그리고 이제 달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 꽃이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 찍은 겁니다. 올려 찍은 건데 달까지 나올 정도면 예, 아주 잘 찍었네요. 그래서 시인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달맞이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철이의 바다. 지금 해변가에서 뭐 미역을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미역을 쭉 말리고 있습니다. 철이의 바다. 부모는 해초를 말렸지만 늘 피부가 마르고 돈이 말랐다. 그래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소녀는 미역 마르는 철에 부쩍 철이 들었다. 야, 절묘합니다. 그쵸? 그 미역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역을 우리가 말려야 되죠. 어부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판매합니다. 근데 미역이 많이 말려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팔리면 돈이 많이 져야 되는데 돈도 같이 말려요. 우리 앞에서 그 마르크스 이야기 한 것처럼 노동자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산업화가 돼가지고 상품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리는데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미역을 많이 말려가지고 많이 파는데도 돈은 계속 마르다라는 거지. 근데 소녀는요. 소녀는 미역이 마르는 철이 되면 미역이 마를 때가 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죠. 예. 그러니까 미역이 마르면서 소년도 철이 든다. 예. 아주 미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 이야기를 잘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과 시, 또 사진의 소재와 시의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잘된 작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만요. 붉고 푸른 밤입니다. 붉고 푸른 밤. 이분은 어느 분이지? 잠깐 뭐가 좀 빠져있네요. 시인의 이름이 빠져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붉고 푸른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표류하던 마음들이 묶였다. 나는 늘 열린 세계를 꿈꾸었고 너는 언제나 한쪽으로만 흐르길 원했지. 밤이 찾아오는 시간 반쪽 둘이 나란히 누웠다. 자, 그 포구에 배를 이제 묶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포구에 배를 이제 묶어놨고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바다하고 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계속 흐르죠. 그쵸? 왜 한쪽으로 흐를까요? 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이제 시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인데, 표류하던 마음들이 묶였다는 거죠. 배가 묶인 것처럼 묶였대요. 나는 늘 열린 세계를 꿈꾸었고 너는 언제나 한쪽으로만 흐르길 원했지. 그 묘사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는 시간 반쪽 둘이 나란히 누웠다. 배가 나란히 누운 거를 반쪽 둘이 나란히 누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어떤 마음인데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고 푸른 밤. 뭐 사진에 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인 강묘옥시. 저는 오늘 소개하는 이 10개 작품 중에서 이 강묘옥 시인의 이 사진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멋있게. 그래서 보면 철궁소 같은 데서 백발의 수염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안경을 쓰고서 뭐 쇠를 갈고 있습니다. 그렇죠? 쇠를 가니까 잠깐만요. 쇠를 갈고 있으니까 불꽃이 막 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강묘옥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랑 비슷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한번 보겠습니다. 시를.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지던 날도 있었지. 살아온 길 다듬다 보니 기억의 서랍에서도 별이 솟아오르네.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일이 다 있죠. 그 별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라인더에서 갈리면서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 별 같아요. 그 배경이 까마니까 만약에 여기서 할아버지 모습이 없고 그라인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별이 빛나는 밤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물론 멋있고요. 그 사진에 어울리는 그 시.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려서 불꽃이 튀고 있지만 불꽃이나 할아버지나 그런 철이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꽃 튀는 것을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그냥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꽃 튀는 그 별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게 참 고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되게 보이는 그런 그 불꽃이 하늘에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우리가 겪으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별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주면서 사람들의 그 사진에서도 이제 시선을 끌어당기지만 시에서도 끌어당깁니다. 그 별이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일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그 별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모든 힘든 그런 일들 하면서 여러분도 옛날에 겪었던 그런 무수한 그런 일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별별 일. 그 별별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잘된 작품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아시인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소아시인. 자, 뭐 환한 꽃인데요. 꽃이 조금 지고 있어요. 그쵸? 이파리가 조금 몇 개가 없는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하는데 벌이 또 왔습니다.
벌이 와서 꿀을 따러 또 왔습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사랑.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다시.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마지막 향기 한 줌도 그대를 향한 환대의 몸짓입니다. 아주 꽃이 시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그 마지막 남은 그 향기조차도 당신에게 주겠다. 뭐 이런 플라토닉 사랑.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꽃이 다 시들어가는데 벌이 찾아왔죠. 예. 벌에게 마지막 향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을 마지막 한 줌까지라도 그대에게 드리겠다. 뭐 이런 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된 작품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소개된, 잘 만들어진 작품을 이제 10편 정도를 소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카시를 쓴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진을 찍고 해바라기 사진 찍었어요. 그럼 그 해바라기에 대한 시를 쓰고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해바라기 사진을 찍고 해바라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하고 연관된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해바라기는 원관념이 아니에요. 보조관념. 예. 해바라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해바라기 얘기만 하죠. 예를 들어서 호수 사진이 있다. 호수가 이제 평화롭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호수 사진이 있다. 그럼 그 사진은 이제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관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호수에 빗대서 하고 싶은 내 안에 있던 어떤 이야기, 그게 오늘 얘기한 살과 뼈와 핏줄과 심장과 이런 이야기들을 호수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왜 제가 제일 잘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사진이 주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예. 백발 흰 수염을 갖고 있는, 백발의 흰 수염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 그라인더로 막 쇠를 가니까 불꽃이 막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주는 신선감. 그래서 디카시 작품을 딱 봤을 때는 먼저 사진을 보기 때문에 사진에서 그 있는 사람의 관심을 확 끌어당깁니다. 사진이 조금 특별해야 돼요. 네.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시선을 못 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진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을 갖고 이제 시를 쓰는데, 그 불꽃 가지고 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흰 수염이나 할아버지나 뭐 쇠나 불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꽃을 마치 별처럼 보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하늘에 뜬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활 가운데 겪어왔던 그 수많은 별별 일들, 그 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그 별이 아니었네. 밤하늘에 뜬 아름다운 별이 아니었네. 별별, 맞아. 나에게도 이런 별별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작품을 다시 보고,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는 뭐 시집 한 권을 읽는다든가 어떤 시 작품을 읽었을 때는 그 시가 한 번 읽었을 때 확 이 시 좋아 이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몇 번 읽다 보니까 좋아지는 시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시집을 냈지만 제가 낸 시집 중에서 이제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제 얘기해주는 시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A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시집에 B 있던지 난 그 B가 좋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B를 또 다시 봅니다. B가 좋은가? 그 B를 다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C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C를 또 보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쓴 시여도 그 모든 시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간 시간차를 두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읽게 되는 시가 있고, 또 계속
지면이나 블로그나 계속 소개되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시를 또 다시 보게 되고. 근데 시를 이제 다시 보는 그런 시간들이 깁니다. 근데 디카시는 안 그래요. 디카시는 워낙 짧기도 하지만 디카시를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시는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고 또 보고 다시 음미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A라는 사진을 찍고 A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B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배웠던 은유적인 표현이나 뭐 상상이나 이런 표현을 가미하고 진술은 짧게 들어가고 묘사는 짧게 들어가고 진술이 조금 들어가면서 독자에게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딱 준다. 그 주는 요소가 뭐냐?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얘기, 내 안에 있는 얘기, 나의 아픈 이야기, 나의 부족한 이야기, 또 나의 소외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면 공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얘기를 하면 읽는 사람이 뭐 그래 뭐 좋아 라고 하지만 감동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읽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행복할까요? 네. 어떤 아픔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는데 누가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면 공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얘기 중에서도 아픈 이야기, 그러면서도 나도 치유를 받고, 그쵸? 글 쓰는 사람도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받고, 또 읽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문학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10편을 잘 보시고요. 우리가 디카 시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디카로 쓰는 글 해갖고 우리가 이제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줌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약간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냈던 그 작품들, 우리가 이제 작품 수정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디카시, 디카 에세이. 디카 에세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를 사진 컷, 짧은 에세이 해가지고 뭐 디카시를 한 3편, 4편 이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 에세이 해가지고 뭐 디카시 5편, 디카 에세이 1편 해가지고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요. 작품이 되는 대로 뭐 나는 디카 에세이는 좀 쓰기 힘들다. 그럼 디카시만 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디카시도 난 뭐 2편밖에 없다. 그럼 2편이라도 내시면 우리가 같이 낸다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원고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시를 보시고 작품 마무리하고, 또 내셨다 하더라도 뭐 인쇄되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메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편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집이 되면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아마 좀 이쁘게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직접 만들고 하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낸 작품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연말이고 책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뭘 냈는지.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넣었는데요. 혹시 없다 하더라도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거를. 자, 먼저 성정희님 작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잎입니다. 은행잎. 지금 돌담길 있고요. 길 옆에 벽이 있고 그 위로 은행나무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은행잎. 자, 볼게요. 고운 마음을 황금같이 알라고 노랗게 물들이고 어려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사회 정화 작업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예, 국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게 절묘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은행 립이지만, 그쵸? 이 정도도 사실은 좋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멋있는 작품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나무 사진 찍고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얘기. 뭐가 있을까요? 음, 은행나무 침대? 아니면 은행 얘기를 할까요? 뱅크? 네,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은행나무가 어르신들에게 잠시만요. 이 작품에서는 은행나무가 어르신들에게 뭘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런 관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네, 정대구 교수님이 보내준 작품 중에서 하나를 이제 실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구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꽃 사진, 구름 사진 찍으시는데 구름이 특이하죠. 예, 구름이 뭐 이렇게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예, 잘 보고 있으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원입니다. 한 획, 한 획, 또 한 획, 새파란 하늘에 탑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하나님의 한 말씀. 아, 이게 진짜 말씀원 같지 않습니까? 예, 사진이 너무 절묘합니다. 말씀원. 나는 무건으로 듣는다. 예, 하나님이 무건으로 말씀하신다. 나는 무건으로 듣는다. 예,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 사진이 절묘한데 진짜 말씀원처럼 보여요. 구름이. 그다음에 이은성님의 늘어진 눈물. 계단인데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네요. 내려가는 계단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눈 맞추곤 어느새 달아나던 희망이 죽어버린 날. 겨우 손으로 꼽아보던 추억들 아쉬워. 늘어지는 눈물이 시간의 발목만 붙잡고 있다. 늘어지는 것. 길이 조금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정을 할 때, 작품을 이제 내기 전에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발음을. 예. 그래서 발음상, 조금 거북하면, 문맥이나 단어의 뜻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가요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 때문이라는 그런 뭐 노래가 있어. 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실은 너 때문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뒤에 이제 부정적인 물이 와야 되고 이야기가 와야 되고 긍정적인 말이 왔을 때는 너 덕분에 이렇게 된 게 맞거든요. 문법적으로. 근데 너 덕분에 뭐 이렇게 써면 발음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가가 덕분에 대신에 때문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뭐 이런 가요를 들으면서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발음상 바꿀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눈을 맞추곤 어느새 달아나던 희망이 죽어버린 날. 너무 길죠. 예. 물론 이제 한 줄이 바뀌긴 했지만 두 눈을 맞추곤 하면 이게 좀 부연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눈을 맞추고 어느새 달아나던 희망이 죽어버린다. 그 연을 나눴지만 우리가 보통 같이 읽게 되니까 그냥 두 눈을 맞추고 달아나던 희망, 그 희망이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끊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우 손으로 꼽아보던 추억들. 아쉬워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거는 시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반감이 되는 거죠. 나 슬퍼가 아니라 내가 슬픈 거를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진술을 딱 해가지고 읽는 독자가 아, 이 사람이 슬프구나 라고 알게끔 해야 되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손으로 꼽아보던 추억들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추억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추억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는 아쉬운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문장을 갖고 와서 아쉽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아쉬워, 슬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반감을 줄 수 있다. 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지는 눈물이 시간의 발목만 붙잡고 있다. 늘어지는 눈물이 시간의 발목만 붙잡고 있다. 이것도 약간 조금 표현을 좀 틀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요 대로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문장을 꽈서 얘기하면 더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깨어진 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냈던 것 같은 사진인데 사진이 참 좋죠. 이 노을 지는 건데 보겠습니다. 떠나가 버린 시절 피어난 꽃 하나 아우성 치는 침묵 속 구슬픈 휘파람 소리 들려온다. 빼내지 못할 파편이 되어 찌른다. 네, 이렇게 쓰였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1년, 2년, 3년을 보면 떠나가 버린 시절 피어난 꽃 하나 아우성 치는 침묵 속 구슬픈 휘파람 소리 들려온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연에 빼내지 못할 파편이 되어 찌른다. 그러니까 햇살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만 그냥 빼내지 못한 파편이 뭐 꿈틀거린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렇게 좀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없나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디카시 디카로 쓰는 글 원고랑 지금 좀 겹쳐가지고요. 또 다른 데 원고도 있고 해갖고 제가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소개하고요. 혹시나 이제 소개 안 된 분 있으면 메일을 좀 주세요. 카톡이나 메일을 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계속 그 책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교정 작업을 해갖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야 다음 달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고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해서 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관한 시를 쓴다라는 그런 주제로 몸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